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진리와 문화, 그리고 이 시대 한국인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독특하고 강렬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 아니 인류 전체에 필요한 바른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나라에 필요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답을 찾았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쓰는 답이 된다. 자, 이 문장으로 오늘의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답, 대체 이게 뭘까요?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개념이 바로 그 바른 답, 다시 말해 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 문제 정답 이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문제들 있잖아요. 효라든지 복지 같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러니까 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데 이치에 맞아야 한다. 아, 지금 오늘날에요? 그렇죠. 그냥 박물관에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작동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답을 왜 찾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면 좋겠네요.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가장 먼저 밑줄 그었던 부분이 지식 이동은 아무것도 한 일이 아니다. 이 대목이었어요. 아, 그 부분. 네. 외국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그냥 가져와서 배우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건 말 그대로 지식 이동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인류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아니다. 오, 이건 거의 도발처럼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한국인이 가진 뛰어난 재능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케이팝 같은 문화적 역량이 그 자체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요? 네, 그걸 인류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쓸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낼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즉 바른 답이고요. 그러니까 수입한 지식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아주 냉정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절대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 이 아주 실용적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진리는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천 년간 어떤 종교나 사상을 진리라고 믿고 따랐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면 그걸 계속 진리라고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듣고 보니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권위나 관습 때문에 좀 외면해 왔던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돼? 이 질문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게 진리였을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 진리도 새롭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낡은 진리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아주 현실적인 주장인 거죠. 이 실용적인 진리라는 개념이 구체적인 사회 문제로 넘어가니까 훨씬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효와 복지 이야기에서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효의 답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이게 인간으로서 찾아야 할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바른 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효의 답을 가진 민족만이 인류의 지도자로서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지도자요? 네. 이건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잘 모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세대와 세대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를 풀어내는 것. 그것이 효의 답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효의 답을 찾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고 이걸 가진 민족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솔직히 좀 비약이 심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효라는 건 문화권마다 형태도 다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영역의 문제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인류 보편의 진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인 제사 의례나 복종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나를 낳아준 근본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연결고리,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이 원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수많은 가족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즉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로서의 효,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낸 사회만이 지속 가능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복지 사회를 이루지 못한 게 바른 답을 못 찾아서라고 진단하던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진단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자원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문제들, 이런 게 훨씬 더 큰 장벽이었던 것 아닌가요? 물론이죠.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것들이 증상이지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증상이다. 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복지 정책을 만들 때 어디까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거냐. 이걸 두고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건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즉 바른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하. 만약에 인간은 누구나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고 사회는 이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대원칙, 그 정답이 명확하게 서 있다면요. 예산이나 정치적 논쟁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로 격화된다는 거죠. 아, 진정한 복지의 답을 찾으면 어려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인류 평화가 온다. 이 주장은 바로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 피상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답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사회의 전문가들일 텐데 이 자료는 그 전문가들을 향해서도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더라고요. 바로 도사와 도인의 비유였어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 사회에 변호사, 의사, 교수, 기술자처럼 자가 붙은 전문가, 즉 도사는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각 분야에서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들이 아주 똑똑하고 실력은 있지만 아직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진단해요. 사람이 되면 도인이다라는 말이 이어지죠. 도사의 사가 인으로 바뀐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사가 특정 기술, 그러니까 how, 어떻게 능한 사람이라면 도인은 그 기술을 왜,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즉 why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도인을 나 개인의 성공이나 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사는 공인으로 정의합니다. 공인? 네,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공동체를 위해 쓸 때 비로소 존경받는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AI 기술로 수십억을 버는 천재 개발자가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그 기술로 자기 부만 축적하면 그냥 뛰어난 도사에 불과하고 그 기술로 교육 격차나 의료 불평등 같은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그 사람만이 도인이 된다는 거네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인격적 성숙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인 거죠. 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대중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은 도사급인데 그 힘을 쓰는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존경받는 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에서 공인으로의 전환, 이런 도인의 부재가 결국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문화와 예술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모든 작품은 결국 예술가의 자화상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그 자화상에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술가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그 시대의 고뇌와 투쟁을 담고 있듯이 동유럽 화가들의 그림에 그 지역의 우울한 기운이 담겨 있듯이 말이죠. 아, 처음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순수하게 작품 활동을 시작한 예술가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갈등하면서 겪는 고통이 작품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고뇌하는 자신의 모습, 즉, 못난이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모나리자를 그리지 왜 못난이자를 그리냐는 그 유머 섞인 비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벽에 자동차를 찌그러뜨려서 붙여놓거나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현대 미술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이고요. 예술이 왜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통과 파괴를 보여주느냐, 이런 질문이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 그려라 라는 식의 낭만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예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의 문제라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시대 전체의 문제요? 네. 만약 우리 사회의 정신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술가들도 더 이상 죽느냐 사느냐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주제에 매달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면 예술도 자연스럽고 희망적인 미래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갈등, 복수, 생존 경쟁,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바로 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같이 즐겁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외면받기 쉽고요. 우리 사회가 못난이를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그리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은 5년, 10년 후를 위해 돈을 모을 때가 아니고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환경을 잘 쓸 때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론 좋은 말이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내일이 불안한 사람에게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하나의 중요한 전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을 잘 쓴다는 건 그냥 오늘 번 돈 오늘 다 써라. 이런 식의 욜로와는 개념이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이 자료는 기운이나 에너지라는 비유를 쓰는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 자체로 탁한 기운을 모으는 행위라고 봅니다. 반면에 오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좋은 시너지를 만드는 행위라고 설명하죠. 아, 그 걱정의 질량이 쌓여서 다리가 부러진다는 비유가 나오죠. 맞습니다.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걱정의 질량이 임계점을 넘어서 어느 순간 나쁜 일로 현실화된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오늘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고 만나는 사람과 즐겁게 소통하면 그 좋은 기운이 쌓여서 내일은 더 좋은 환경을 끌어당긴다는 논리죠. 즉, 단순히 소비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의 선순환을 만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태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인 셈이죠. 아, 그게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즐겁게 잘 살 길을 찾는다는 전제가 붙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군요. 혼자 잘난 척해서는 절대 잘난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으니까요. 결국 진정한 복지사회란 몇몇 개인이 성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지는 방법을 찾아낸 사회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마지막 일생을 멋지게 사는 법이자 인류를 이끄는 홍익인간 지도자로서의 삶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너 혼자 잘 풀렸다고 복지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즐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바른 답을 찾은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정답, 진리, 도인, 문화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과제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독특한 관점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지식의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인류를 위한 바른 답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공공성의 회복, 그리고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적 즐거움의 추구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기술자인 도사를 넘어 그 기술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성숙한 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 그게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어떻게 사회와 연결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진 질문을 당신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작품은 결국 그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오늘 하루가 하나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 속에는 어떤 모습의 당신이 그려져 있나요? 오늘의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고된 몸부림인가요?